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우특보들은 해제됐지만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일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지대와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7월 22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을 안기영의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에 전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인사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통합당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고 장제원 의원은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박 최고위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깜짝 출사표를 던진 박 최고위원 잠시 뒤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애초 2천만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려던 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모두 0.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 어제 공개됐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전 기자 측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주요 내용 잠시 뒤에 함께 들어보시죠. 검언유착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협박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데 이어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오전 11시 반쯤 시작해 조서 열람 없이 저녁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비공개로 출석한 데다가 조사받을 사실도 비밀에 붙여져 만 하루가 지나서야 관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상대로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의혹 연루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취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한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공모 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구속된 이 전 기자도 월요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소환해 한 검사장과의 구체적인 범죄 공모 정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지인으로 알려진 제보자를 만나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유착 의혹이 조작된 것이고 제보자와 MBC 등이 함정을 파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범죄 공모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모레 열릴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타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는 심의위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비롯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대표 등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한동훈 검사장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심의위에서는 재판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을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로 부산 녹취록이 등장했고 이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에선 이번에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화 내용을 두고도 당사자들과 수사팀의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립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어 이번에는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을 통째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에서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 등 내용 일부가 누락됐다고 지적하자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원본 자체를 공개한 겁니다.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녹취록 가운데 일부 생략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강연했다는 걸 밖에 홍보하는 거 있어서 어떤 주가적 차원이지 않고 또 네. 몇 번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심히는 좀 이정 기자 측은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전체 맥락상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까지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산 녹취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애초 이 대화 내용이 공모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보면 하지.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수사팀은 이런 발언 자체가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정 기자 측은 단순 호응이나 덕담의 취지라며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두 사람이 공범으로 규정되기 위해선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검찰이 결정적 스모킹건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자 관건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제보자에게 들려줬다는 녹취가 실제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는지, 한 검사장이 이전 기자에게 자기 이름을 팔라고 말한 게 사실인지 등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핵심 의혹입니다. 부산 대화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신라젠 취재 관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아니면 기자 개인의 일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권언유착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오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상적인 환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칠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한 검사장과 이전 기자와의 친분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맞습니다.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어서요. 여기? 네. 꽤 많이 왔다거든요. 아니. 검사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머라 이렇게 네. 저 추울 때 와서 뭐해? 네. 그래갖고 우리가 잘 그래도 오면 그러니까요. 바다라도 좀 봐야지. 저희도 뭐 3월달 3월달에. 이렇게 날짜 저기하고 3월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네. 저 그런 데서 회 사람 먹으면 좋아. 네. 바다 내려다보는 기분도 있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증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4년 동안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 20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묵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 주 진정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던 피해자 측이 아흐레 만에 두 번째 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은 서울시의 성추행 피해 묵인방조 의혹에 대한 추가 진술이었습니다. 4년 동안 인사 담당자를 비롯한 서울시 전 현직 관계자 20명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담당자는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고 말하거나 인사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명백히 추행 방조 혐의라는 주장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구성하기로 한 민관 합동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력적 구조인 서울시 내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성폭력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이용하여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인,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계획을 알린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었는데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오후 해당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했지만 검사가 약속을 돌연 취소해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도 김 변호사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화 사실이나 내용, 고소 여부 모두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도 이튿날인 9일 오후에야 경찰의 보고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현재 제3자가 고발한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곳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적어도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를 이끄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누설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이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 관련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시선이 쏠린 가운데 경찰도 다른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보 유출 부분도 검찰과 관계없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며 증거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견 참석자들은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 역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소권이 없는데도 연쇄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여론재판을 계속하는 것 또한 이른바 최소 침해의 원칙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기승전 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론적인 견해를 알린다면서 성범죄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피의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쯤 청와대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 정무, 국민소통, 사회수석 등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를 이끌 실장급 개편도 9월 전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수석비서관급 참모 인사를 단행합니다.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급 교체 대상으로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 사회수석을 포함해 서너 명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발탁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소통수석에는 비언론인 출신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윤두한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발탁돼 1년 반 넘게 호흡을 맞춰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임명돼 현직 최장수 수석비서관인 김현명 사회수석도 교체될 전망입니다. 당초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강남 2주택 보유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 한 채를 팔면서 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참모진 개편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 인적 쇄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대폭 교체에 나설 경우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이후 3기 청와대를 이끌 실장급 참모진 개편과 개각도 9월 정기국회 전후에 단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경선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들리십니까? 네, 아직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몇 시간을 앞에 놓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한 번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들리십니까? 역시 연결이 잘 안 되는군요. 다음 소식부터 듣고 박주민 의원을 다시 연결해 보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데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겉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잇따라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당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오래된 꿈이자 국가 백년 대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그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수도 이전을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당내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지난주 후반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가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과반을 훌쩍 넘긴 사람들이 수도 이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4년과 달리 시대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본다며 앞서 당이 제안한 국회 특위를 통해 야당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공식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꼭 완성돼야 할 사안이라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선의 장재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당이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의 53%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물론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고심이 더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최규 의원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네, 뭐 최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돌파구, 에너지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누구나 지금이 위기의 시대고 전환의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롭게 전환돼서 나타날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현실 정치에 참여한 건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최고위원회 바로 당대표 경선에 조금 행보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뭐 당내에서도 뭐 중진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보면 좀 어리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적 기준으로는 이미 50이 다 돼가는 나이고요. 정치 경험이 이제 짧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경험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당에 대한 고민이나 정치에 대한 고민이 비례해서 깊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 내놓으신 출사표를 보니까 국민들하고 제대로 교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믿고 앞으로 확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냐 당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상황적인 여건도 좀 있었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수처 통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또 총선을 치르고 이런 점들 그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에 민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누구도 전환된 시대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보다 더 활기차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옆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당대표의 당선 여부는 일단 잠깐 미뤄두고라도 지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당규를 바꿔서라도 후보를 갖다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산에 오거돈 시장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당헌 당규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보궐선거를 둘러싼 의미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분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500만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후보를 내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선을 긋기보다는 차기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헤아려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부산시를 합친다면 2천만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 그 국민 유권자들의 뭔가 의견을 갖다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유권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당헌 당규를 지켜서 안 내는 게 좋겠다.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서울시장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당대표가 잘 안 되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이 되던데요. 저에 대한 높은 평가는 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지금 전혀 없고요. 전당대회에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네. 또 하나 뜨거운 주제가 행정수도의 이전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은 뭐 열심히 밀고 가는 어떤 형세인데 당내 반응도 궁금하지만 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민투표를 거치든 개헌을 거치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때도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세종시의 국회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해서 그런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어떤 면피용 발언이다 또는 면피용 정책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일찍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돼왔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 관련돼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예전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 헌재가 결정할 때도 성문에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요. 또 헌재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결정례를 바꿔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경우도 계속 간통죄가 존재하는 게 합헌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간통죄의 존재는 위헌이다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라진 상황, 수도권으로의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면 헌재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저는 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이야기를 이제 키워서 생각하자면 대학들, 주요 대학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옮기자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만 해도 이미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가 있고 또는 부산시 같으면은 증권거래소가 아예 옮겨가 있고 대구시장은 오늘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대구시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뭔가 그저 행정수도 이전을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로드맵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준비를 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게 논의되거나 토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을 추가로 이전하겠다 이런 부분은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강조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사실 지방에 한 10개 정도의 거점 대학이 있는데 이 거점 대학에 매년 일정한 규모를 투자해서 굉장히 교육을 강화하고 그렇게 투자된 거점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가칭 뭐 한국대학 이렇게 불러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국대학이라는 졸업장도 받을 수 있고 또 높고 균일한 교육 수준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취업 연계 같은 것들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할 것이고 또 인프라도 지방에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까지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당에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안전, 공정도 있고 젠더의 새로운 가치들도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건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젠더 관련된 이제 감수성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치들이 지금까지 이제 중요시 되었던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자리를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들은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화돼서 기존에 중요시했던 가치들과 유사한 위치까지 격상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가치들이 또 상호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어떤 밑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감수성, 젠더적인 가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돼야 되는데요. 당 내에서의 어떤 뭐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거나 또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젠더적 가치가 좀 더 이 사회에서 확고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인 정책들도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멋진 선의의 경쟁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논란 끝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했던 걸 백지화시켰고 그러면 택지를 어디서 끌어오느냐가 숙제로 떠올랐죠.
예, 정부가 거론하는 군부지나 유휴부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상과 달리 허가제 시행 직전보다 실거래가가 높았습니다. 허가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22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강남구청이 매매 거래를 허가했는데 2천만 원 오른 2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매매 현상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없나요? 그러니까 내 소문이 있는데 매물이 없다는 상태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택지 확보에 나섰지만 그린벨트를 묶어두기로 하면서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지은 지 오래돼 노후됐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에 정비사업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의 70%가량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해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만든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밀 개발을 통한 층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 3기 신도시가 총 30만 호 정도로 공급할 예정인데 종전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상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YTN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되겠냐? 안 된다. 60.4. 필요하다면 뭐 좀 풀어 쓰자. 26.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전국 여론조사입니다. 수도권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역별 여론은 어느 정도인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서울은 61.8, 경기 인천은 62.6, 부산, 울산, 경남은 61.6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 그린벨트만 무사하면 되는 건가? 그럼 경기도는 그린벨트를 파헤쳐도 되는 건가? 그렇진 않죠. 잘 보시면 수도권 2기 신도시,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대부분 그린벨트였습니다. 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부천, 남양주, 인천 이쪽도 거의 다 서울 경계에 있는 그린벨트들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8배 되는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로 사라집니다. 1971년에 지정되기 시작한 그린벨트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면적의 2.5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었어도 좋은데 광역자치단체마다 2020년까지 이만큼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미 수도권은 지난해에 정해진 걸 초과해서 파헤쳤습니다. 2009년에 짠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올해 종료됩니다. 이제는 2040년까지 이뤄갈 광역도시계획을 짜야 될 타이밍입니다. 2020년 이후 조정 종료, 그다음에 2040년까지의 계획. 아마 국민의 뜻을 다시 묻게 될 겁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증권 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은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가 크게 높아집니다. 애초 연간 2천만 원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도 기본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2월 공제 기간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5천만 원 공제 시 주식 투자 상위 2.5%인 약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세율은 20%가 적용되는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가 인하되고 2023년엔 0.08%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총 0.1%포인트가 낮아집니다. 투자 심리를 높여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약 8천억 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이 20년 만에 연 매출액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됩니다. 간이 과세자 23만 명이 1인당 117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4,8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개인과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세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행정수도를 옮기자. 네. 여당은 뭐 어찌됐든 손해볼 건 없습니다. 네. 옮기면은 충청권의 표심이 여당 쪽으로 확 돌아올 수도 있고, 네. 뭐 잘 돼서 부동산이 잡히면 또 더 좋고, 맞습니다. 뭐 안 되면 뭐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네. 어떻습니까? 이게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만들자라고 발표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넘어오죠. 네. 예.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행정수도의 문제는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네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의가 끝난 걸로 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불을 지핍니다. 여당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도 예. 그 단초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이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뿐이지. 네. 자,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요. 지금도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틈날 때마다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사실은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는 추진이 돼 있었죠. 예. 완성되진 못했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 단추를 한번 완성해 보자. 이런 이제 취지는 지속돼 왔던 건데 이번에 강조가 된 건데 예. 그 이유는 저는 역시 부동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뭐 20여 번의 대책에도 부동산은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는 뭐 50% 이상 올랐다. 또 이제 통합당은 실패를 자인하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저는 통합당의 질문이 주요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내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지방 도시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왜 오르느냐? 지금 전국의 주택 공급률은 가구당 뭐 100%를 넘어서요. 사실은 고르게 나눠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주택자도 문제지만 문제는 인구 자체가 지금 비수도권 인구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합쳐도 전국 면적의 11%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수도권에 이 땅은 없는데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 아주 이게 이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하나는 정치적인 이 전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근본의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분산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집값을 못 잡고 실패하니까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인데 통합당도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기도 참 난감한데 그렇다고 만약에 하자고 하면 집값 얘기를 꺼내면 그건 행정수도 이제 하고 옮기고 있으니까 저거 다 옮기면 해결될 거라고 뒤로 이제 답을 자꾸 미룰 수도 있고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여정부 때 이걸 추진할 때 국무총리가 현재 이해찬 대표였지 않습니까? 이해찬 국무총리였죠. MB 정부로 넘어와서 국무총리가 당시에 천도라는 말을 쓰고 위헌 판결이 났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행정복합도시는 정부 부처 일부를 옮길 거냐 안 옮길 거냐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충청권에 아주 뜨거운 여론을 맛보고 결국은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이 이제 전형적으로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지역인데 여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충청 민심을 통합당이 건드렸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요. 지금 이제 부산의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은 아니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이 낸 의견을 무조건 반대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 수도 서울의 시장을 지낸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의제다. 이렇게 봤고요. 또 아예 충청권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지금 이제 사실은 부의장 내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여당하고 이제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지도부만 조금 선을 긋고 있고 약간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당 내에서도 호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위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 말은 조속히 신속하게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끝내자가 아니라 논의를 시작해보자.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국토균형 발전이나 거기에 따른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 여기에 대해서 그때와는 상당히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큰데요. 이 여론조사하고 정치인도 놀랐고요. 저 같은 평론가들도 놀랐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미 이 의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던질 만한 시기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실 대통령 개원 연설과 궤를 같이 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었는데 이거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닌 게 여론을 한 번쯤은 탐침해봤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전국 평균은 53% 정도가 찬성이죠.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근데 지역별 분포로 보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가장 많이 지지하는 쪽이 광주 전남이에요. 충청권보다. 그렇습니까? 68%가 광주 전남이고요. 충청권, 이 대전, 세종은 66% 상당히 높죠. 그리고 경북 쪽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도 찬성이 더 과반을 넘습니다. 다만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높은 쪽은 서울이에요. 오히려 서울은 우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박탈감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도 조금 들여다봐야 한다. 사실은 42%가 찬성인데 이 경기, 이 인천도 이 찬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 여론은 사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상 불문 헌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못을 딱 박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나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피해서 갈 수가 있는 문제냐 이게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민주당 내에도 지금 이미 이제 발의를 원래는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기로 했다가 대표 발의는 하지 않기로 했고
이 법안은 당으로 이제 오늘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안이 있을 거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민주당도 참여할 것이다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에 크로스 교차해서 오히려 통합당도 이 특별법에는 찬성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특별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헌재의 판단을 한번 다시 구해볼 것이냐 아니면 개헌을 할 것이냐. 사실은 개헌까지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헌안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헌론으로 흘러가는 기류도 일부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특별법을 냈는데 누가 옆에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해버리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스톱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버리면 스톱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길어지는 거니까 길어지고 헌재의 판결을 또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헌재는 예전에 한 것 그대로 뭐 내릴 가능성이 크죠. 근거는 국민투표를 때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맞습니다. 야, 이게 어렵네요. 근데 일단 행정수도가 완전히 세종으로 내려간다 하면 집값은 잡힐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상징성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와대 내의 수석과 비서관 다수가 다주택자더라. 왜 이중 시그널을 보이느냐? 통합당의 비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왜 당신들은 안 파느냐? 장차관 중에도 이주택 이상 보유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청와대 참모 교체도 지금 일부는 또 부동산 문제와 연루돼 있는 인물들이 거론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시그널을 2개를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럼 청와대 비서관 12명하고 장차관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죠. 다만 굉장히 강한 상징적인 시그널을 일원화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 혹은 어쨌든 충청권으로 이 통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국가 행정 차원에서는 또 이제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도 강한 시그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냐면 아까 이제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교육기관도 옮겨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주요 대학들도 일부 가고 그러면은 또 관련된 뭐 요즘에 특목고는 좀 사라지는 추세긴 합니다만 또 이제 좋은 교육기관들이 옮겨가고 거기에 또 도시 인프라가 조성되고 문화도 발전하고 그럼 전 여기서 지금 다른 지역들이 이거 찬성일세 한 데는 우리 지역도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분들이 찬성하는 데는 부산에도 뭐가 오지 않겠는가. 광주는 서울보다는 세종이 훨씬 가까운데 광주에도 무엇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심리로 전국에 분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 땅값만 오르겠네. 이런 또 누리꾼의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세종 땅값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경제 수도는 서울이고 문화 수도는 뭐 광주가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신산업 첨단 수도는 대구가 되고 부산은 아시아 물류 허브 수도가 된다. 이런 식의 클러스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그래서 저는 고 정주영 회장 말씀이 생각나는 게 산업화를 추진했던 보수가 늘 하는 얘기가 임자 해보기나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해본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부대에서 장병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20일 만인데요. 해당 부대에서만 현재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 환자가 나온 부대는 경기 포천에 주둔 중인 육군 8사단 예하대대입니다. 먼저 병사 2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뒤이어 부대원 220여 명 전원을 진단검사한 결과 10명 넘게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된 병사 2명과 밀접 접촉한 인원이 50여 명에 달해서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군은 즉각 해당 부대 출입을 통제한 뒤 부대원들을 격리했고 군 역학조사관들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된 병사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외출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은 이들이 부대 밖에서 무증상 감염된 채 복귀를 했다가 코로나19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전체의 어떤 휴가나 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20일 만에 확진 환자가 나오며 군내 누적 환자는 70명을 넘었습니다. 또 군이 자체 격리 조치한 인원도 1,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이라크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일 군용기 2대를 보냅니다. 모두 297명이 귀국하는데요. 앞서 코로나19로 현지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시신도 함께 오게 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들어온 우리 건설 근로자는 105명. 이 중 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더기 감염도 충격적인데 매일 2, 3천 명씩 신규 환자가 나온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감염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우리 국민을 데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군용기 2대가 뜹니다. 297명의 근로자를 태우고 모레 오전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앞서 현지에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시신도 함께 오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2명은 다음 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갈 겁니다, 같이. 한 사람은 거진다 이제 낫고 한 사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앰뷸런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쯤에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2차 귀국자들은 출발 전 증상 유무를 먼저 확인받게 됩니다. 귀국 과정에서 기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하고 좌석의 60% 이하로 탑승하도록 합니다. 입국하면 모두 진단검사를 받는데 확진되면 치료시설로, 음성 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집니다. 임시생활시설엔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이들의 건강 상태를 2주간 확인합니다. 2차 귀국 후에도 필수 인력 수백 명은 현지에 남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방역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포천 육군 전방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예,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라 불렸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지역 사회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예, 우선 그 해당 부대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어제 포천 8사단 부대 병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전 부대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부대 모든 병력 이동이 금지됐고 부대 전체가 공동 격리 조치됐습니다. 문제는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 2명의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5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뿐입니다. 또 지난 20일 발열 증상을 보여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그 최초 확진자는요, 휴가를 다녀온 지 사실 40여일이 지난 뒤에 증상이 나온 것도 문제입니다. 예. 또 특히 최초 확진자 1명이 지난 10일에 부대 밖으로 외출을 다녀온 점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무증상 감염 등 경로로 부대 내 전파가 되고 외출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방역을 실시한 후에 군부대와 전체 그 출입자 명단, 휴가 외출 현황 등을 파악 중인데요. 관련해서 방역 당국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이 부대의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또 차후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라크의 전세기가 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이라크 내 1차 전세기 투입으로 일단 100여 명이 먼저 귀국이 됐고요. 이번이 2차 투입입니다. 내일 이라크의 군용기 공중급유기 KC-330 2대가 투입이 돼서 우리 국민 29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기대 감염을 막기 위해서 탑승 전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하고 기내 좌석은 60% 이하로 탑승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레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후에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돼서 이제 치료를 받고요. 음성 판정자는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조치됩니다. 군용기 투입은 특히 그 이라크 건설 현장에 있는 가족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일 텐데요. 예.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편이 이라크 건설 현장에 있는데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전세계 투입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호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이라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하루 확진자 2,000명, 또 지난 16일 기준으로 보면은 사망자 3,000명이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한국인 근로자가 또 사망하면서 불안감이 더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말씀드린 대로 군용기 투입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그 이라크에 남아서 공사 현장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 방역 물품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경우 예배는 다 드리는 거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등은 중지하도록 네. 예를 들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동안 시행돼 왔는데 이번 주는 이제 풀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조치가 2주 만에 해제가 됩니다. 현재 개신교는 이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지만요. QR코드 기반으로 해서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자체적인 전자출입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대도시나 또는 이제 큰 교회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어려움이 많다. 네, 다만 그 지역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 등은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광주시 경우를 보면 이제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을 하는데요.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이 교회 방역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당국은 확진자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융통성을 어느 정도 교회에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나, 그리고 혹시 지역사회에 교회가 어떤 감염 전파 원이 돼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공촌 정수장 쪽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에 새로운 정수 처리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유충 사태가 다시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을 수투로 만든 활성탄에 한 번 더 거르면서 이물질을 잡는데요. 바로 이 활성탄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지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공촌 정수장 등은 390억 원이나 든 고도 정수 처리 설비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해서 물맛을 좋게 하고 냄새도 나지 않게 만드는 시설인데요. 일반적인 정수 처리 시설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착수정을 시작으로 침전물을 가라앉히는 침전지, 그리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독까지 한 뒤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소독 전 단계에 이 오존과 활성탄 여과지 공정을 더한 것이 바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입니다. 즉 수추로 만든 필터에 물을 한 번 더 흘려보내서 수돗물 특유의 맛은 물론이고 작은 유기물질까지 걸러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깔따구 성충이 이 활성탄 여과지에 알을 낳고 이 필터를 통과한 알이 유충으로 부화해 가정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선 관리 운영상 허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공촌 정수장의 경우 필터가 개방형이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었고, 다른 곳들은 시설 안에 있기는 했지만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여닫을 때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정수장은 관리를 위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켜는 만큼 이때 벌레들이 날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터 세척 주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공촌 정수장은 필터 세척 주기가 10일에서 20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나흘인 다른 정수장보다 길어서 유충이 서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 분야 교수들을 주축으로 한 합동조사단을 꾸렸는데요.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각 정수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유충 발생과 가정으로의 유입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활성탄과 오존을 활용해서 수돗물의 이상한 냄새나 맛을 제거하는 정수장 시설 고도화입니다. 4천억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문제는 수돗물 유충 사태가 불거지며 활성탄을 활용한 정수 과정에 불신이 커진 겁니다.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설명하는 언론 간담회 시작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잇따르는 수돗물 유충 신고에 정수장 점검 중간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아주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리 규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안전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그린 뉴딜 정책에 포함됐던 물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질 개선이 필요한 정수장 12곳 시설 고도화에 예산 4,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지 않도록 활성탄과 오존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활성탄 유충 논란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씻어도 문제없는 정수장도 있었다며 세척 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좀 느슨하게 지켜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정수장에 대한 인식을 좀 이제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황실을 가동해 전국 수돗물 유충 신고 현황을 파악한 뒤 문제되는 배수지 일부에 정밀 여과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지현의 골드킹 포인트 레슨. 바삭 두툼함에 진짜 황금 단짠의 저감동. BHC 골드킹 콤보. 전지현 씨 BHC. 음주전은 스킬에서 다시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애 아팠던 날 밤 기억나? 그때 진짜 별 생각이 다 나더라. 우리 예전에 얜 아이돌로 키워야 돼 막 그랬잖아. 근데 이젠 다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컸으면 좋겠어.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강일리 러너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수도 옮기고 전국을 고루 발전시킵시다. 좋은 대학 또 직장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2369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집단 감염됐다니 안타깝네요.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날씨 관련해서 2813님이 소식 주셨는데 밖에 보슬보슬 비가 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시는 지역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빗길 교통사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윤하의 먹구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